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지연 씨예요. 저 들으시는 분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을 끝내 무너뜨리는 방법이 세상에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보여드린 사건이에요. 웃기게도 시작은 장례식장에서의 박수 소리였습니다. 네, 장례식장에서요. 상가의 박수 상상이나 되세요? 제 친정아버지는 작은 도시에서 건설자재 업체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손이 거칠어서 첫인상은 좀 무뚝뚝하지만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분이셨죠. 남의 돈 만지는 일은 무조건 투명해야 한다가 아버지의 신조였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 보면서 커서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면 무리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제 장점이자 오늘 이야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단서였죠. 저는 33세 지금의 전남편이 된 사람, 이름은 준호라고 할게요.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준호는 중견 전자부품 회사의 기획팀장이었고 시댁은 그 회사의 둘째 주주였죠. 시아버지는 창업자 친구이자 초기 투자자, 시어머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귀티나는 척, 그러나 속이 텅 빈 사람. 저한테 처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집안은 체면이 중요해. 내 친정은 뭐 그 정도면 양호하네.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체면 저는 사람 사이에 진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근데 진심을 우습게 아는 사람에겐 체면만큼 쓸모없는 말이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별 탈 없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제 일은 잠시 접었죠. 시댁은 늘 큰 소리 쳤고 저는 아이 키우며 작은 행복을 챙겼어요. 그런데 3년 전 시댁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핵심 거래처가 같았던 중국 업체가 갑자기 불량 이슈를 우리 회사에 덮어 씌우면서 대규모 리콜이 터졌고 그 여파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잠깐만 버티면 돼. 준호는 밤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회사에서 구조조정팀 맡았어. 어떻게든 살릴 거야. 저는 그 말 믿고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을 시댁 회사 운영자금에 보탰습니다. 금액요? 말하기도 싫지만 제 적금 다 깨고 집 담보 일부 잡고 제 친정아버지가 제게 결혼할 때 준 비상금까지 보탰어요. 저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인생을 꺾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추석 지나고 아침에 평소처럼 공장 돌려보시다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병원 도착 전에 이미 그렇게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는 친인척, 거래처, 동네 어르신들까지 오셔서 분양해 주셨고 저는 실감도 안 나는 상태로 조문객들 맞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술 냄새가 났던 시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이러는 거예요. 타이밍 하나는 기가 막히네. 내 아버지 돌아가신 덕에 유산 좀 들어올 거 아냐? 우리 회사 숨통 좀 트이겠다. 아휴 하늘도 돕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손뼉을 탁탁 치면서 타이밍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지금 박수 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내가 무슨 박수를 그냥 에이 왜 그렇게 예민해. 나도 슬퍼. 근데 현실도 보자는 거지.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제가 겨우 말했죠. 어머님 제 아버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회사는 지금 부도 직전이야. 감정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지. 내가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도와야지. 그때 준호가 와서 어머니를 끌어냈고 저는 상주로서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를 인간으로 보지 않게 됐어요. 장례 끝나고 유산 관련해서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까지 셋이 상의했죠.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우리 남매에게 반반,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를 위해 월지급 형태의 신탁, 이렇게 깔끔하게 유언장을 적어두셨더라고요. 저는 제 목 중 일부를 다시 시댁 회사에 빌려줬어요. 조건요? 이번에는 계약서 쓰자고 했죠. 이자는 안 받아요. 대신 대표이사 변경 시 혹은 회사 처분권에 변동 있으면 바로 회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증까지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서 이러더군요. 시댁을 상대로 계약서라 참 피도 눈물도 없다 너.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누군지 그때는 다들 몰랐죠. 그렇게 겨우 한 곱이 넘기는가 싶었는데 이게 웬걸요. 어느 날 밤 준호의 휴대전화가 거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 숙제 봐주다가 물 한 잔 가지러 나왔는데 라인 알림이 연달아 뜨더군요. 오늘도 너무 좋았어. 우리 도망갈까?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보통 이쯤 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면서요? 전 이상하게 너무나 평온했어요. 천천히 화면을 밀어 올려 메시지들을 읽었죠.
상대 이름은 L. 저장명도 꼴값이었죠. L이라니. 대화방을 열어보니 사진들, 호텔 영수증, 주고받은 선물 리스트,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회사 내부 자료 사진까지. 분기별 구조조정 대상 리스트 초안. 그 파일은 준호 노트북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 씨, 물 좀 마시고 얘기할까? 응? 왜? 제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죠. 이게 오해야?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생각보다 빨리 무릎을 꿇더군요. 지연아, 그건 실수야. 오래된 아니, 얼마 안 됐어. 회사가 힘드니까 내가 좀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 위로를 호텔에서 받아? 그게 그녀도 힘들대. 남친이랑 헤어진 사람을 내가 호텔로 데려가서 회사 비밀 자료를 보여주고 위로해줬다고. 그건 아니야. 그건 농담이야. 보여준 적 없어. 제가 화면을 톡톡 눌렀어요. 그럼 이건? 다음 타깃은 박 차장인데 그 여자만 떨어뜨리면 내 자리도 넓어질 거야 라는 내 메시지. 준호가 오해야 하려다 말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내일 아침에 채권단 회의 잡혔대. 내 돈 회수하려면 지금이라도 서류를 하다가 제 손에 들린 준호 폰을 보고 눈빛이 번쩍. 뭐야? 뭔 일인데?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님, 오늘 잘 오셨어요. 덕분에 증인을 한 분 더 모시게 됐네요. 들어오세요. 커피 타드릴게요. 오늘 밤 길어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새벽까지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프린터로 캡처를 뽑아 테이블에 차례차례 놓고 준호에게 하나씩 읽게 했습니다. 큰 소리로.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을 때 시어머니가 중간중간 끼어들었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회사가 저렇게 힘든데 마음이 약해져서 게다가 그 여자 쪽에서 꼬셨겠지.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회사 기밀자료 유출이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에 들어가요? 법적으로?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눈을 피하더니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내가 며느리면 우리 편이 되어야지. 이걸 가지고 협박할 거야? 너도 그 자료 봤으니 공범이야. 그 순간 저는 제 결정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내 편이 될 리 없구나. 그러니 언젠가 나를 버릴 거고 내가 약점이 되면 짓밟을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주 차분하게 선언했습니다. 내일 채권단 회의 저 참석할게요. 저는 채권자니까. 그리고 회의 전에 준호 씨의 내부 자료 유출 건과 시댁 회사의 부정거래 정황을 공증사무소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밤 저 자료들 전부 USB로 백업해뒀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 너 미쳤어? 회사 무너지면 우리도 끝이야.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소파를 치며 이 파렴치한 년. 내 아버지 유산 들어온 날부터 눈빛이 이상하더라. 역시 돈맛을 보니까. 제가 말했죠. 어머님, 제 아버지 돌아가신 날 박수 치신 분이 돈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절 쏘아보며 내뱉었어요. 그래,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과분했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했지. 당장 나가. 좋아요. 대신 내 채권 전액 내일 회의에서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준호 씨, 당신 노트북과 업무폰 오늘 밤에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회사가 아니라 당신 개인의 범죄로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 양육권 나름 수월해지겠네요. 그 다음 날이요? 말씀대로 채권단 회의가 열렸죠. 저는 느지막이 블랙수트를 입고 들어갔어요. 회의실은 무겁고 눅눅한 공기에 사람들 한숨, 스타벅스 컵, 서류철 그리고 시어머니의 번들번들한 얼굴. 저를 보자마자 그분은 표정 관리해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네,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라고 맞받아쳤죠. 회의가 시작되고 회사 측 변호사가 유동성 확보 방안이라며 새 투자자 유치 계획, 자산 일부 매각, 구조 조정안 등을 읊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채권자 김지연입니다. 간단히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의장이 발언하세요 하길래 저는 테이블에 한 장 한 장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하나, 불량률 은폐로 의심되는 내부 메일. 둘, 협력사 대금 지급 연기 강요 정황. 셋, 그리고 준호의 유출 기록. 회사 변호사가 발끈했죠.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제가 바로 끊었어요. 회사 자료가 호텔 객실에서 촬영된 건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통제 시스템과 윤리 경영에 관한 문제죠. 저는 채권자로서 이 회사가 정직하게 회생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증된 기록과 원본 대조 확인서가 있습니다. L이라고 저장된 외부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파일 로그와 그 날짜, 그 시간. 필요하시면 복구업체의 포렌식 보고서도 제출하겠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커졌고 한 채권자가 탁자를 치며 말했죠. 이사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회사에 돈을 더 넣으라고. 다른 사람도 맞장구 쳤어요. 분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네. 담보 없는 채권 다 긴장해야겠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그건 저 며느리의 개인적인 복수극이에요. 며느리가 사위, 아니 사내 부부 사이 문제를 회사에 끌어들여 더듬거렸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개인적인 복수요?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박수 치신 분이 그런 말 하시면 곤란하죠. 그러고는 의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정 섞지 않겠습니다. 저는 채권자를 대표해 회사의 경영진 교체와 외부 관리인 선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임시 자금은 공증된 담보 설정 아래서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채권도 그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의장이 경영진에게 답변을 요구했고 이사회는 결국 외부 관리인 선임 쪽으로 기울었어요. 준호는 그날 회의실 구석에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계속 땀을 훔치고만 있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회사 쪽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내부 통제 부재,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이제 시작이네 생각했죠.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왔어요. 시아버지는 체념한 듯 조용했고 시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고함을 쳤죠. 내가 우리 집안을 박살냈어. 내가 아니었으면 회생자금 들어왔을 거야. 제가 문을 잠그고 아주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아이들 자고 있어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그리고 박살은 제가 낸 게 아니라 이미 난 거예요. 저는 덮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가락을 제 코앞에 들이밀며 외쳤죠. 너 지연아, 너 같은 여자들 내가 많이 봤어. 처음엔 얌전한 척하다가 결국 돈과 권력을 탐해. 제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 대사 그대로 녹음됐어요. 추가로 더 하실래요? 그제야 시아버지가 중재에 나섰죠. 됐어. 각자 변호사 통해 이야기하자. 준호는 옆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은요, 정식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고 하나 준호의 혼인 파탄 책임을 묻는 이혼 소송, 둘 회사 자료 유출에 대한 형사고소, 셋 시어머니와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민사소송까지 준비했어요. 지연 씨, 이거 다 하실 거예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변호사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다 할 겁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제 안에 두 개의 목소리를 느꼈어요. 하나는 오래된 습관, 참아라, 넘어가자, 우리끼리 해결하자. 다른 하나는 새로운 목소리였어요. 당당해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 증거로 말해라. 저는 후자를 따랐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재우고 거실 테이블에 앉아 캡처 정리, 통화 기록 타임라인 작성, 재정 흐름표 작성. 엄마 뭐해? 딸이 물으면 저는 웃으며 말했죠. 엄마는 퍼즐 맞추는 중이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퍼즐. 아들은 제 옆에서 형광펜을 들었죠. 엄마, 이건 내가 노란색으로 칠할게.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래서 더 흔들릴 수 없었어요. 첫 공판날 법정은 담담했어요. 판사님이 피고 김준호 진술하시겠습니까? 묻자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일부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출 의도는 없었고라고 말했죠. 변호사가 자료 유출 경위를 묻자 준호는 그녀가 먼저 사진을 찍자고 했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제출된 포렌식 보고서 2-3 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파일이 전송된 기기의 IMEI는 상대방 L의 기기이고 촬영 메타데이터는 준호의 노트북 로그인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방청석에서 헉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중에는 시어머니도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상대방으로만 봤어요. 한편 이혼 소송에서는 준호의 불륜 사실이 거의 다 드러났어요. 호텔 영수증, 반복적인 메시지, 선물 내역, 심지어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여성과의 대화도 추적되었죠. 그의 변호사는 원고 측도 가정에 소홀했다느니, 가정 내 갈등이 선행되었다느니 별소리를 다 했지만 저는 증거로만 말했어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 제가 했던 의료비 지출, 아이들 학교 행사 사진에 늘 제가 서 있고 준호가 빠져 있는 기록. 판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피고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십시오. 그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긴 싸움 속에서 제 목소리가 비로소 세상에 들린 느낌이었거든요. 사이다 같은 반전이요? 있어요. 회사 쪽 형사 재판 과정에서 L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회사 협력사 대표의 조카, 그리고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외주 담당이었어요. 재단에서 시어머니와 친분을 쌓은 뒤 준호와도 자연스럽게 접촉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 조사에서 L은 어머님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죠. 도와달라는 게 회사 자료를 외부로 빼돌려서 소문 관리를 하자는 뜻이었대요. 시어머니는 조사에서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재단 사무국장에 녹취가 있었어요. 여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인터넷에서 나쁜 글 올라오면 내가 좀 막아봐. 기자들이 관심 가져주면 뭐라도 되는 거야. 그 녹취가 법정에 틀어졌을 때 시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체면 하시던 분이 그 순간만큼은 체면을 송두리째 잃었죠.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경영 위기를 핑계로 회사의 기본 윤리를 허물고 개인적 인연으로 통제 밖의 정보를 흘리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누군가 작은 탄식처럼 와 소리를 냈고요.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회사요? 결국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외부 관리인이 들어왔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준호는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팎으로 소문이 쫙 퍼졌죠. 사모님이 상가에서 박수쳤다더라. 며느리가 채권자였대. 준호 팀장이 호텔에서 파일 찍다 걸렸다. 회사 식당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구역에서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일부러 흘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이 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갔을 뿐이에요. 누군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회사 후배더라고요. 선배님, 예전엔 선배가 참고 넘어가서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존경해요. 증거로 말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스스로 칭찬했어요. 아이들은요? 혹시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제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제가 솔직했거든요. 아빠와 엄마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했고 그건 어른의 책임이야. 너희 탓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엄마는 법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 아들이 물었죠. 아빠는 나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쁜 행동을 했지. 근데 사람 자체가 나쁘다고 단정하면 우리는 영영 화해하지 못해. 다만 책임은 져야 해.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멋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는 그냥 엄마 할 일을 했어. 후일담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째,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난 날 시어머니가 퇴정하면서 저를 쏘아봤어요. 기쁘냐? 저는 아주 밝게 대답했죠. 네. 박수라도 칠까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킥킥 웃음이 터졌고 저는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둘째, 재단은 회계 감사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공식적으로 직함을 내려놨어요. 기자들 몇 명이 저한테 연락했지만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아이들이 크고 있어서요. 기록은 법원 판결문에 충분히 남았습니다. 셋째, 준호는 사회봉사 명령과 벌금형을 받았고 불륜 당사자와의 관계도 깨졌다고 들었어요. 회사 사람들 말로는요. 그녀가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다가 현실을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들 문제고요. 어느 금요일 회사 회생 절차 관련해 채권자 설명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맨 뒤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관리인이 말했어요. 이 자리에 초기의 문제를 제기해 회생 절차를 건강하게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채권자 김지연님 감사드립니다. 웅성거림 속에서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누군가 박수를 치더니 여기저기서 박수가 번졌어요. 어느새 큰 박수가 되었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엽기적인 박수 소리가 떠올랐어요. 같은 박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 그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된 박수를 듣네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분명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복수는 결국 나를 더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맞아요. 복수라는 단어가 주는 위험이 있죠. 근데 저는 복수를 했다기보다 경계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선은 넘지 말라고 증거와 절차로 알려준 거예요. 감정으로 고함치고 물건 던지고 그런 거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신 기록하고 공증하고 법정에서 말했죠. 여기 증거 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사이다였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면 장면을 들려드릴게요. 아이들 학교 축제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이러더라고요. 애들은 잘 크지? 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도요. 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 그럴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금방 무표정이 되었어요. 그래. 각자 잘 살아. 네. 각자 제대로요.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아이들 부스에 갔어요. 딸이 손을 흔들며 엄마 여기 외쳤고 아들이 손가락에 묻은 페인트를 흔들며 웃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진짜 결말은 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라고.